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특수 기저귀 값과 요양비라며 매달 500만 원씩 보냈던 저는 남편이 실수로 두고 간 스마트워치 안에서 시어머니의 소름 돋는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완벽하게 기만하기 위해서는 아주 지독하고 정교한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효심 깊은 아들의 얼굴을 한 채 제 피와 땀을 철저하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3년 차, 아직 아이가 없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참으로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오거나 피곤한 날이면 말없이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소소한 애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시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컸지만 그것을 핑계로 저에게 시집살이를 강요하거나 올감해지는 않았기에 저는 그 지극한 효심마저 남편의 따뜻한 심성이라 여겼습니다. 평온했던 제 삶이 지옥의 초입으로 들어선 것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묻는 제게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치매래. 그것도 진행이 아주 빠른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았어.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명절에 찾아뵈었을 때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길을 잃거나 가스불을 켜두고 잊어버리는 등 증상이 급격하게 심각해졌고 동네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제 두 손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애원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키운 엄마인데 아빠 없이 식당일, 파출부 일해가며 관절이 다 닳도록 내 뒷바라지 해준 우리 엄마야. 제정신이 아닐 망정 아직 나를 알아보시는데 지금 당장 저 차가운 요양원에 모시면 내 평생 가슴에 피눈물이 날 것 같아. 내가 곁에서 직접 간병할게. 여보, 나 회사 휴직하고 엄마 곁에 딱 1년만 있게 해줘. 번듯한 대기업까지 휴직하겠다는 남편의 폭탄 선언에 눈앞이 캄캄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외벌이로 돌아서면 당장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계산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엎드려 저토록 처절하게 우는 남편을 매몰차게 외면할 만큼 저는 독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제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어머니니까요. 당신의 마지막 기억이 요양원의 하얀 천장이 아니라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기를 바란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결국 같이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후회에 남지 않게 어머님 곁에 있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날의 섣부른 동정이 제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바로 회사에 휴직을 한 남편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 그 무거운 경제적 가장의 짐은 오롯이 제 양어깨에 얹혀졌습니다. 남편의 생활비, 시어머니의 대학병원 정기검진비와 약가, 치매 환자용 특수 기저귀와 유동식, 거기에 저희 부부의 전세 대출금, 이자와 관리비까지 남편이 조심스레 요구하는 한 달 생활비는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대리인 제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로 퇴근 후 쉴 틈도 없이
집 근처 대형 고깃집 불판을 닦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꼭 두새벽부터 물류센터로 나가 무거운 상자를 날랐습니다. 손목과 허리에는 파스가 떨어질 날이 없었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해 눈가에는 늘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고기 기름에 찌든 옷을 입고 퉁퉁 부은 다리를 끌며 집으로 돌아와 찬물에 밥을 말아 넘기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엄마가 벽에 변을 칠하셨어. 기저귀를 다 갈기갈기 찢어 놓으셔서 그거 하루 종일 닦고 치우느라 이제야 바닥에 눕네. 여보도 일하느라 힘들지?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우리 엄마 살리고 있는 거야. 이 은혜 내가 평생 잊지 않고 다 갚을게.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갈라진 목소리와 깊고 지친 한숨 소리를 들을 때면 제 몸이 으스러질 것 같은 육체적 고통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더 끔찍한 지옥 속에서 매일 버티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끝이다. 저는 오히려 괜찮다며 위안의 말을 건네고 다음 날도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맞춰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대를 아끼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매달 5일이면 남편의 통장으로 500만 원이 찍히는 이체완료 화면을 볼 때면 저는 묘한 안도감과 뿌듯함마저 느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내 피와 땀으로 보듬어주고 있다. 저는 스스로를 꽤나 희생적인 아내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 지독한 생활을 꼬박 반년 넘게 버텼습니다. 남편이 가끔 어머니 약값이 올랐다, 예기치 못한 검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급하게 돈을 요구할 때도 저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가며 군말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우울증이 올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제 보험을 해약한 돈으로 기분 전환이라도 하라며 남편에게 비싼 최신형 스마트워치까지 선물로 사서 보냈습니다. 제가 흘린 붉은 피와 땀이 제 아비규환 같았던 하루하루가 누군가의 호화로운 연극 무대를 꾸며주는 화려한 조명과 티켓값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가장 다정했던 목소리가, 시어머니의 가장 애처로웠던 병원이 모두 저를 갉아먹기 위해 완벽한 대본 아래 움직이던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어느 날 텅 빈 시댁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바로 그 스마트워치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지옥은 자신이 천국의 문을 열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바로 그 순간에 펼쳐지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제 목숨줄을 깎아 바치며 지켜냈던 그 평온한 시댁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곳에 제 남편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가 간병을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다 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작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 생각지도 못했던 성과급이 통장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곧바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갚는 데 썼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남편이 지치고 푹 꺼진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밤낮 없이 치매 노인의 대소변을 치우느라 피골이 상접해 있을 내 남편. 저는 모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루 쉬기로 하고 퇴근길에 곧장 백화점 식품관으로 향했습니다. 큰맘 먹고 결제한 2+1 한우 구이용 세트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명란젓, 어머님이 드시기 좋게 부드럽게 순 전복죽, 그리고 제안보험을 해약한 돈 중 일부를 떼어 홈쇼핑에서 주문했던 최고급 치명왕까지 양손이 끊어질 듯 무거웠지만 오랜만에 남편의 입에 맛있는 고기를 넣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제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가면 놀라겠지만 고기를 구워주며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시댁 아파트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 어머니,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묘한 이질감에 제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제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적막함보다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든 것은 바로 냄새였습니다. 제 친할머니께서도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기에 저는 치매 환자가 있는 집의 냄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기를 자주 시킨다 해도 특유의 소독약 냄새나 노인의 채취 혹은 미처 지우지 못한 대소변의 지린내가 배어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간병 중인 이 집에서는 그런 냄새가 단 한 줌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매일 쓸고 닦은 것처럼 먼지 하나 없이 쾌적했고 거실 한편에서는 젊은 여자들이나 쓸 법한 고급스러운 꽃향기 디퓨저 냄새까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거실 벽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 남편은 새벽에 제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또 거실 벽에 변을 칠해 놓으셔서 밤새 닦아내느라 죽는 줄 알았다며 오열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거실의 실크 벽지는 방금 새로 도배라도 한 것처럼 흠집 하나 없이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헉헉거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이 시간에? 평소에 그 지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묘하게 당황한 듯 붕 떠있는 목소리, 게다가 수화기 너머로는 희미하지만 경쾌한 카페의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당신 고기 좀 구워주려고 고기하고 반찬 좀 샀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아까 갑자기 심한 발작을 일으키셔서 구급차 타고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당신한테 연락한다는 걸 깜빡했네. 응급실이라 보호자 한 명밖에 못 들어오니까 당신은 오지 말고 피곤할 텐데 얼른 집에 가서 쉬어. 내가 나중에 상황 보고 전화할게. 남편은 제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응급실이라는 단어에 철렁했던 마음은 이내 깊은 수렁 같은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갈 만큼 응급 상황이었다면 어째서 시댁 현관에는 남편이 평소 구겨 신고 다니던 슬리퍼가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일까요? 저는 멍한 정신을 다잡고 일단 가져온 고기와 반찬이라도 상하지 않게 넣어두려 주방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치매에 걸려 치아가 성치 않은 노인과 간병에 지친 중년의 아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뽀로로가 그려진 유기농 어린이 주스,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어 모양 비엔나 소시지, 단맛이 강한 과일 젤리들이 냉장고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시어머니 주변에는 어린 조카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달콤하고 앙증맞은 아이들의 간식은 도대체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일까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기괴하게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저는 비틀거리며 식탁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물건을 발견하고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탁 위 무선 충전기 위에는 남편에게 지난번 선물했던 최신형 스마트워치가 충전되고 있었습니다. 치매 간병으로 우울증이 올 것 같다는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 제가 고깃집 불판을 닦아 모은 돈으로 사주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남편은 그 시계를 많이 아꼈습니다. 수면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며 잘 때도 절대 풀지 않았고 샤워할 때조차 욕실 선반에 고이 올려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발작을 일으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뛰어가는 그 아비규환의 와중에 남편이 침착하게 손목에서 스마트워치를 풀어 식탁 위 충전기 단자에 예쁘게 꽂아두고 나갔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손을 뻗어 그 차가운 액정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해 스마트폰의 모든 통화가 이 워치에도 자동 저장되고 동기화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의 잠금을 풀고 떨리는 손끝으로 음성 녹음 및 통화 내역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불과 3시간 전 남편이 우리 여보라고 저장해둔 누군가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가장 상단에 떠 있었습니다. 제 번호는 분명 내 사랑 아내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여보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선명한 목소리는 6개월간 제가 흘렸던 피땀 어린 헌신을 조롱하며 제 인생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스마트워치의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지난 6개월간 제 살을 깎아 바치며 견뎌냈던 맹목적인 헌신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더러운 조롱이 되어 제 고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마자 연결음이 짧게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운전 중이거나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할 때 스마트워치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나야.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한다며 울부짖던 방금 전에 다급함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나른하고 다정한 음성이었습니다. 응, 당신 지금 어디야? 우리 지훈이 유치원 끝날 시간 다 되어가는데. 전화를 받은 여자의 목소리는 당연히 제가 아니었습니다. 콧소리가 잔뜩 섞인 젊고 애교 넘치는 그 목소리는 저를 형님이라 부르던 동서의 것도 남편의 친척 동생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익숙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비야, 스피커폰으로 해봐라. 애미도 같이 듣게. 분명 조금 전까지 중증 치매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혀가 말리거나 횡설수설하는 치매 노인의 억양이 아니었습니다. 꼿꼿하고 신경질적이며 활기가 넘치는 제가 결혼식 날 들었던 바로 그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예, 미영아. 이번 달에도 500만 원 딱 맞춰서 송금했더라. 아주 기계가 따로 없어. 이영, 그 이름은 제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말했던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고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좋게 헤어졌다며 과거의 상처를 보듬어 달라던 남편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 정말요 어머니? 형님이 이번 달도 투잡 뛰어서 보내셨나 보네? 그 돈으로 우리 지훈이 영어 유치원 다음 달 치원비 미리 결제하고 오빠가 약속했던 제 샤넬 가방 사러 가면 되겠다. 그들의 대화는 끔찍할 정도로 유쾌했습니다. 남편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야, 미영아. 너 우리 엄마 연기력 봤냐? 저번 주에는 내가 걔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벽에 똥 칠한다고 엉엉 우는 연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불쌍하다고 자기 암보험 해약해서 나 최신형 스마트워치를 사다 바치더라니까. 진짜 호구 중에 이런 상호구가 없어.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말도 마라. 내가 그 등신 같은 년 올 때마다 눈 풀린 척, 정신 나간 척 하느라 얼마나 진을 뺐는지 아냐? 그 기집애가 저번에 사온 소고기는 또 어찌나 질긴지 우리 지훈이 먹이려다 목에 걸릴 뻔했다. 차라리 현금으로 쥐어줄 것이지.
센스 없기는. 조금만 참아. 엄마, 걔가 지금 고깃집 불판 닦으면서 금 갖다 바치잖아. 이대로 딱 1년만 쪽쪽 빨아먹고 빚만 잔뜩 남겨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이혼할 명분 만들어서 쫓아낼게.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구 살 아파트 전세금 마련해야지. 아, 맞다 미영아. 나 지금 엄마랑 키즈 카페 앞이야. 빨리 나와. 지훈이 소시지 먹고 싶다 그래서 냉장고에 꽉 채워놨어. 통화가 끝나는 기계음과 함께 거실은 다시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위액이 식도를 타고 넘어올 것 같아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저는 짐승처럼 헐떡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뒤로는 이혼했던 전처와 다시 만나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집 살림을 유지할 돈, 그리고 전처의 사치와 숨겨둔 아들의 영어 유치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치매라는 완벽하고 소름 돋는 사기극을 기획한 것입니다. 매일 밤 고깃집 불판을 닦느라 지문이 닳아버린 제 손끝, 무거운 물류 상자를 나르다 멍이 든 무릎, 점심값을 아끼려 화장실에서 몰래 삼각김밥을 씹어 삼키며 흘렸던 제 서글픈 눈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치매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효자 남편의 든든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의 새끼 밥값을 벌어다 바치는 철저하게 조롱당하는 무급 노예이자 호구였을 뿐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하던 저는 불현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으로 점철되었던 마음속에서 서늘하고 시퍼런 분노의 칼날이 정교하게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서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당장 머리채를 잡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겪은 지옥을 정확히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기 위해서는 가장 완벽하고 이성적인 사형 집행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식탁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워치에서 방금 전에 통화 녹음을 다시 재생시키며 그 소리와 화면을 선명하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시계의 기록이 지워질까봐 제 클라우드와 이메일로 파일들을 전송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안 곳곳을 카메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고 향기로운 거실, 환자용 기저귀에 하나 없이 텅 빈 수납장, 그리고 전처의 아이를 위해 가득 채워둔 냉장고 안에 뽀로로 주스와 문어 모양 소시지까지 그들이 파놓은 완벽한 사기극의 무대를 역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남겼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친 저는 제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샀던 2플러스 한우와 명란젓, 전복죽을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어차피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의 입에 들어갈 것이었으니까요. 집 안에 물건 하나 건드리지 않고 남편의 스마트워치도 원래 있던 충전기 위에 각도를 맞춰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제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도어락이 닫히는 파차름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기대에 내 피 빨아먹고 찌운 그 살덩어리들 전부 뼈가 시리도록 벗겨내줄 테니까 짐승을 사냥할 때 가장 어리석은 짓은 성급하게 돌을 던져 놈들이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제 피땀으로 지어 올린 그 견고한 사기극의 성벽을 법이라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망치로 하나씩 부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나서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전처 미영이 낄낄거리며 저를 조롱하던 목소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우는 대신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지난 6개월간 남편에게 송금했던 모든 이체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는 대신 반차를 내고 곧장 이혼과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책상 위에는 제가 밤새 정리한 6개월치 송금 내역서, 3천만 원의 기록, 그리고 시댁 냉장고에서 찍어온 뽀로로 주스와 어린이용 소시지 사진들, 마지막으로 남편의 스마트워치에서 빼낸 그 끔찍한 가족 통화 녹음 파일이 빠짐없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륜과 사기극을 다뤄봤을 베테랑 변호사조차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서는 헛웃음을 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나 이혼 사유를 넘어섰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숨겨진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멀쩡한 시어머니를 중증 치매 환자로 위장하여 현재의 아내에게 금전적 착취를 한 겁니다. 배우자에 대한 완벽한 기망행위자, 시어머니와 전처까지 모두 공범으로 엮이는 특수 사기 및 횡령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사기와 횡령이라는 단어는 제 피 속에 얼음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명쾌하고 서늘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법적 조치를 위임했습니다. 내 남편의 전세금, 시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 그리고 그 돈을 송금받아 명품 가방을 샀을 전처 미영의 계좌까지 합법적으로 묶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장 가압류해주세요. 일어난 푼도 그 쓰레기들이 빼돌리지 못하게 완벽하게 숨통을 쥐어짜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아니, 가장 완벽하게 멍청하고 헌신적인 호구 아내의 껍데기를 뒤집어 썼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들이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게 하기 위해 저는 평소처럼 퇴근 후 고깃집 불판을 닦으러 출근했습니다. 기름때가 낀 불판을 수세미로 벅벅 문지르면서 저는 이 노동의 끝에 그들을 지옥불에 쳐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콧노래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김없이 밤 11시가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나야. 어제 엄마가 응급실 다녀오신 뒤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셨어. 기저귀를 하루에 10번씩 갈아입혀드리느라 내 손목이 다 나갈 것 같네. 미안한데 요양보호사 부를 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당신 힘들게 일하는 거 아는데 진짜 면목이 없. 스마트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전처 미영이 원하던 7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사기 위해 남편은 뻔뻔하게 요양보호사 핑계를 대며 200만 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세상에서 가장 안쓰러운 아내의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손목 아파서 어떡해. 내가 이번 달은 야간 알바 사장님한테 갑을 좀 부탁해서 200만 원 더 얹어서 보낼게요. 어머니 잘 부탁해요, 여보. 진짜? 아니. 무리하지 마, 여보. 진짜 내 인생에 당신밖에 없어. 내가 평생 갚을게. 환호성을 지를 뻔한 것을 억지로 참아 누르는 남편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통화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칠수록 좋은 법이니까요. 남편은 며칠 뒤 제 통장에서 700만 원이 입금될 것을 상상하며 시어머니와 전처와 함께 행복한 축배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매달 5일 제 피눈물 같은 돈이 남편의 통장으로 이체되던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은행 어플에서 자동이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남편의 계좌, 시어머니의 예금 통장,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찾아낸 전처의 계좌까지 모두 가압류 처분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들의 돈줄은 이제 법의 철창 안에 완벽하게 갇혔습니다. 오후 2시 돈이 들어오지 않자 초조해진 남편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화는 가볍게 무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울릴 때쯤 저는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타서 마시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전화 안 받아? 그리고 왜 아직 입금이 안 돼? 어머니, 오늘 대학병원 수납하고 약 타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 로비에서 1시간째 기다리고 있잖아. 참으로 눈물겨운 명령기였습니다. 병원 로비가 아니라 키즈 카페나 백화점 명품관 로비에서 영수증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단 한 줌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여보. 내 통장에 보안 문제가 생겨서 이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은행 가서 700만 원 전부 5만 원권 현금으로 뽑아놨어. 현금?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당신 회사 앞으로 갈까? 돈 냄새를 맡고 다급해진 짐승의 목소리.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결정적인 덫을 놓았습니다. 아니요, 당신 어머니 간병하느라 자리 비우면 안 되잖아요. 마침 내가 오늘 반차 썼거든요. 어머님 댁으로 내가 직접 가져갈게요. 지금 문 앞이야. 아니. 여보, 오지 마. 어머니 지금 똥 칠해 놓으셔서 냄새도 심하고 당신 오면 충격받아. 내가 갈게. 어머니 집 앞이야, 끊어요. 저는 남편의 기겁하는 목소리를 무자르듯 툭 끊어버렸습니다. 조수석에는 5만 원권 돈다발 대신 빳빳하게 인쇄된 두툼한 서류 봉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이혼소장 및 위자료 청구서, 시어머니와 전처를 엮은 특수사기 횡령 형사 고소장, 그리고 재산 가압류 통지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서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뽀로로 주스를 마시며 제 피땀을 조롱하던 그 안락하고 역겨운 무대를 이제 제가 직접 피바다로 만들어줄 차례였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던 그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바뀌는 데에는 단 3분이라는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저는 제 피땀으로 빚어낸 그들의 완벽한 천국을 법이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한 지옥으로 처참하게 짓밟아 주었습니다. 익숙하게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현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마치 테이프가 끊긴 것처럼 일순간에 멈췄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넓은 식탁 위에는 제가 밤새워 고깃집 불판을 닦아 번 돈으로 결제했을 최고급 초밥 세트와 치킨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중증 치매에 걸려 똥을 칠한다던 시어머니는 곱게 화장까지 한 얼굴로 초밥을 입에 넣고 계셨고, 그 옆에는 남편의 전처 미영이 샤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카디건을 걸친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처음 보는 5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제가 본 냉장고 속보로로 주스를 빨아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현관에선 저를 발견하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아니, 온다고 미리 연락을. 남편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일어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치매 환자라던 시어머니의 순발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입에 물고 있던 초밥을 뱉어내고는 갑자기 눈을 까뒤집고 두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버버 아이고, 나비가 날아다니네. 여기가 어디여? 며느라가 내가 왜 거꾸로 매달려 있냐?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전처 미영마저 당황한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척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 어머니가 방금 퇴원하셨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미영이를 갑자기 부르시더라고. 애까지 데리고 왔길래 그냥 돌려보내기 뭐해서 밥만 먹여서 보내려고. 당신 현금 700만 원 가져왔다는 건 어딨어? 내가 얼른 병원비부터 정산하고 올게. 이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도 남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제가 가져온다던 700만 원뿐이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번지는 서늘한 비소를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구두 굽소리를 또렷하게 내며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애타게 찾던 현금 대신 품에 안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 3개를 초밥이 널브러진 식탁 위에 보란 듯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쏟아져 나온 서류들에 찍힌 붉은색 가압류 도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현금 700만 원 가져온다니까? 다들 파티라도 하고 계셨습니까? 아, 미영 씨 가방 살 돈이었나요? 제 입에서 나온 미영 씨라는 단어와 가방이라는 소리에 발작 연기를 하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바로 그 음성 파일을 최대 볼륨으로 재생했습니다. 예, 미영아. 이번 달에도 500만 원 딱 맞춰서 송금했더라. 아주 기계가 따로 없어. 조금만 참아, 엄마. 걔가 지금 고깃집 불판 닦으면서 돈 갖다 바치잖아. 진짜 호구 중에 이런 상호구가 없어. 스마트폰 스피커를 타고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들의 끔찍한 목소리. 그 순간 식탁 주변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에 처박힌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쩍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전처 미영은 사색이 되어 소파에 앉은 자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은 무릎이 꺾인 듯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짐승들을 내려다보는 가장 오만한 시선으로 담담하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님, 치매 환자가 아니라 치밀한 사기꾼이셨네요. 내 피 같은 돈으로 키운 남이 새끼들 밥그릇 이제부터 제가 합법적으로 다 박살내드릴 테니 길거리에 나 앉을 준비나 똑바로 하세요. 전처 미영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남편이 준 돈을 내가 받은 것뿐인데 왜 내 통장까지 가압류가 들어와요? 이거 불법 아니야? 저는 미영을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불법은 그쪽들이 저지른 게 불법이지. 남의 돈 편취할 목적 다 알고 계좌 대여하고 명품 가방 사들였으니 당신도 특수사기 공범이자 횡령 방조범입니다. 오늘 아침부로 그쪽들 명의로 된 계좌, 시어머니 예금, 그리고 이 집 전세금까지 모조리 다 법원으로 묶여서 단 1원도 못 뺍니다. 카드도 곧 정지될 테니 당장 내일부터 그 아이 유치원비는 고사하고 오늘 시켜 먹은 이 초밥값 갚을 걱정이나 하셔야 할 겁니다. 가압류와 통장 정지라는 실질적인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내 아들 돈 돌려내라며 바닥을 치며 오열하는 진짜 짐승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저 여자가 애를 데리고 나타나서 돈 안 주면 찾아오겠다고 협박해서. 여보,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저는 제 바지를 붙잡은 남편의 더러운 손을 구두발로 차갑게 쳐내버렸습니다. 내 몸 부서져라 불판 닦아서 당신 입에 고기 넣어줄 때 넌 나를 호구라고 불렀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전처랑 내 아들 그리고 건강하신 내 어머니 모시고 평생 빚잔치나 하면서 지옥에서 살아. 합의는 없고 이혼 소송이랑 형사고발은 끝까지 갈 거니까 경찰서에서 보자.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전처의 비명 그리고 남편의 절규가 기괴한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와 들이마신 밤 공기는 지난 6개월간 제가 맡았던 그 어떤 공기보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짓눌려 있던 제 어깨가 비로소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를 기만했던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완벽하게 분리수거해버렸고 이제 제 앞에는 오직 저만을 위해 살아갈 찬란하고 눈부신 내일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짐승들의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온전히 저를 위한 삶의 첫 페이지를 아주 시원하게 넘기려 합니다.